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미국의 7월 CPI를 기다리던 와중에 아주 강력한 변화들이 시장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 동시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변화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오늘 이 강력한 세 분과 함께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개인들만 좀 매수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혼조세로 끝이 났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신 원 차장님부터 어떻게 시장 좀 보셨는지 들어보죠. 네. 예, 시장 여전히 어떤 위다, 아래다 이런 방향에 대한 답은 찾지 못한 경계감이 상당히 높았었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과 같은 어떤 호재성 이슈에는 관련 종목들이 열애 없이 막 굉장히 다 강하게 반응하고 그 상승폭 자체를 시장 마지막 끝날 때까지 유지했다는 것, 그리고 기존 주도주군 섹터의 한 축이었던 2차 전지 섹터가 전일 미국 전기차 관련주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고했다는 점은 아직 시장의 상승을 갈망하는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여전히 그냥 쏠림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거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나 이슈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좀 과할 정도로 지금 쏠리고 마치 그걸 안 사게 되면은 당장에 또 소외가 될 것 같은 느낌. 이른바 포모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네. 아직까지는 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는 아니고 좀 조급함이 좀 시장에 좀 묻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하 대표님. 네, 오늘도 어제는 바이오였고 비만 치료제 관련, 오늘은 또 화장품 관련 중국 관련주였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역시나 올해 정시는 시장의 쏠림이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작은 주식도 상한가를 치지만은 호텔 신라라든지 큰 주식 같은 경우도 단번에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힘을 좀 보여줬고 네. 또 하나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이제 2분기 실적 마지막인데 실적 개별주에 대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 방향은 상당히 냉정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바로 매도가 나왔고 네. 또 일부 내수 필수 소비재나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약간 개별 기업의 변동성도 다음 주 이제 강복절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예,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왜 함께 항상 오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좋은 소식 먼저 다뤄보죠. 리오프닝주들의 봄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중국이 6년 만에 단체 관광을 재개한다. 근데 이게 그렇게나 반길 일이에요, 이사님?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숨통이 좀 트여진다는 측면에서는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는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요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전처럼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단체 관광을 들어오게 되면 필수 코스는 항상 쇼핑 센터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국내에서 돈은 좀 쓴다라는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는 있지만 그게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흥분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중국인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쇼핑센터도 가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개별적으로 이제 여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쇼핑을 엄청 크게 하시겠지만 네. 그런 따이공들이라든지 중간 도매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이고 네. 지금 이미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개인 그 단독 여행으로 다니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들려야 되잖아요, 쇼핑센터는. 네.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배낭여행을 하거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본을 혼자서 가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쇼핑센터를 타깃해 가지고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는 분명히 이제 돈을 좀 쓰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단체 관광이 정말 핵심이었구나 싶은데 이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은 9월 이후에 관광객이 대략 한 15% 정도 늘어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요즘 경제가 어렵고 이 15%라는 추산도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 그렇죠. 이후에도 이게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마도 이제 입국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통계가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런 통계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텐데, 이번 그 단체 관광객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그 중국인 분들이 나이대가 보통 40대 60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예,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이번 단체 관광이 이제 되면서 이런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피부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용 시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성형 관련된 네. 이슈들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시술을 받고 이제 한 바퀴 관광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는 뭐 이런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그런 동일한 컨셉으로 그런 미용기기나 이런 관련된 이제 장비들이 중국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비들이. 근데 중국에서 받는 건 좀 비싸다는 거죠. 네. 차라리 이제 한국 들어와 가지고 단체로 저렴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받고 가시면 그게 더 쌉니다. 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싱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제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거차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자기네들 자국의 소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활성화를 시키자 이러면서 그런 운동이 지금 중국 내에서는 지금 네. 널리 퍼져 있는데 애국 소비 운동. 그렇죠. 애국 소비 운동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꼭 들어와 가지고 뭐 중국에서 살 수 있는 화장품들을 우리나라까지 와 가지고 굳이 뭐 사 가지고 나간다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번 이 이슈가 우리나라만 풀어준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70개국을 풀어줬어요. 다 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특정 호재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에는 약간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어서 그동안 허용을 안 했던 걸로 아는데 네. 이번에 왜 풀어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최근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네. 어제 발표됐던 CPI, PPI 여전히 마이너스고 사실 이러다가는 5% 사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가든 태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갑자기 중국의 내수가 뭐 많이 살아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보다 이게 재료가 꽤 호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6년 만에 개방이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요. 네. 이쪽 섹터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가장 핫했던 섹터입니다. 중국 관련 2016년도죠? 17년도인가요? 네. 근데 은근슬쩍 저는 뭐 가끔 나가봤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사람들 많이 왔어요. 가장 많이 온 사람들 일본 한 86만 명 정도가 한국을 방한했다고 하고 2위가 중국인입니다. 한 54만 명, 미국인이 3위 51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 허용하는 건 이제 단체 관광이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있는데 단체가 이제는 뭐 사람들이 단체 관광 안 다니지 않느냐 여행의 패턴이 변화가 있었어. 근데 그 실제적으로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이후로 단체 관광과 개별 관광의 비중 자체가 85대 15로 바뀌어 있습니다. 단체 관광이 더 많아요. 아니죠. 개별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 여행의 소비 패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도 외국 나갈 때 그렇죠. 뭐 패키지보다는 단체 관광 가면 뭐 보지도 않을 뭐 라텍스 베개 사고 그렇죠. 뭐 이상한 호니 주스 사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85대 15인데 단체가 열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가 없는 거죠. 15%의 단체에서 1.9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 환호했던 이 섹터들의 흐름 자체는 저는 좀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원상준 차장님이 애국 소비 얘기를 걱정을 좀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주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네. 걱정되는 거는 중국에서 지금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서 과연 우리나라 화장품 와서 살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 안 사고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는 거고 주가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건데 네. 글쎄요 이거는 사실 현실과 실물의 좀 괴리도를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게 조금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뭐 물가 올라서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의 국내 해외 여행객의 트래픽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15억 인구 전체가 풀어준다고 해서 다 70개국으로 가지는 않겠죠. 거기 1%만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500만 명이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상위 1%가 되든 상위 1%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외국 소비라든지 해외 시장이라든 그런 거에 대한 디스크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적절한 비유가 애플이 중국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것도 같은 경우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이 미국산 규제 때문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애플의 주요 매출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북미가 가장 크긴 하지만은 북미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네.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고 지금은 약간 주가라는 게 기대감에 덜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그 기대감이 네.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를 굳이 따지자 보면은 대형주보다도 좀 중소형주가 더 세게 간 느낌이 든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되나요? 일단 가볍죠. 주식이 가볍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포모 현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주 무거운 주식들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가벼운 주식들이 이제 쉽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오프닝 시작이다, 본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과거 경험상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중국이 리오프닝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해서 딱 쏠리는 게 일단 화장품을 일단 본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최근에 화장품 보시면 뭐 대형주 같은 경우 LG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실제로 맥을 못 추는 반면에 이 중소 제품들 있잖아요. 뭐 네. VT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일본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것도 있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지금 인기를 받고 있고 하는 것처럼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물량도 적으니까 가벼운 데다가 중국 애들이 그 색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갖는다 생각하면은 나도 한국 화장품 주식을 갖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큰 주식보다는 작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보니까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긴 네. 했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7월 말부터인가요?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크게 강세를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예.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는 건가요, 거기는? 그 이제 각 증권사들이 7월 달 말에 레포트들을 좀 내놨는데 네. 목표 주가들을 내렸어요. 하향 내렸음에도 조정을 불구하고 했는데도.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게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정체 중이다. 뭐 더 빠지진 않다. 정체 중인데 미국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이런 시장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숫자로 확인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레포트가 나오면서 그 전에 그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7월 말에 움직이기 전에는 네. 이미 국내 중소형 ODM 업체들, 미국, 북미에서의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ODM이 뭡니까? ODM이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상품은 만들지만 네. 그 상품의 상표 자체는 브랜드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해당 업체 해당 만들기만 바이오 하고 쪽에서 브랜드는 그렇죠. 반대다 주는 다른 거군요. 쪽에서 그러면 로컬 브랜드 쪽에서 브랜드를 달아가지고 뭐 이거 미국 상품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ODM 업체들이 다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상품을 막상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산인지 어디산인지 몰라요. 그냥 미국 브랜드니까 미국산이겠지라고 쓰는데 만든 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생산까지 다 하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나가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됐는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뚜껑을 열어봤더니 미국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가 좀 반응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냈던데 여기가 그 말씀하신 ODM 방식으로 하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코스맥스가 이제 보통 LG 생활건강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한국 콜마가 이제 아모레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OEM, ODM이 게 주문자표 생산 방식, 뭐 개발자표 생산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LG 생활건강이나 대부분이 본인이 직접 만들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만드는 제조원은 따로 있는 겁니다. 제조원이 있고 판매원이 있는 건데 그 방식인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침 오늘 코스맥스는 최근에 실적으로 원래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오늘 뚜껑을 열어서 실적이 발표됐는데 또 지난 분기보다 잘 나온 겁니다. 네. 코스맥스가 실제적으로 예전에 한 10년 전에 LG 생활건강 차석용 부회장 지금은 아니죠. 따라서 같이 미국 갔다가 잘 안 돼가지고 적고 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뭘 했냐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많이 냈었습니다. 코스맥스도 그렇고 콜마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2017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많이 망가졌던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자체 브랜드를 낮추면서 다시 왜냐하면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면 코스맥스라는 이름으로 화장품이 나오게 되면 네. 한편으로는 좋죠. 근데 단편으로는 그게 업황이 안 좋으면 마케팅 비용이나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다시 북미 쪽도 있었습니다만은 OEM 쪽에 집중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 보는 관점이고 아모레퍼시픽은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지금 LG도 그 CEO를 바꿨습니다. 네. 이 후죠. 후를 론칭하신 여성분으로 이제 CEO가 바뀌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수상해요.
최근에 보면 장녀가 휴직했잖아요. 네, 이제 서민정 씨죠. 네. 장녀가 갑자기 휴직을 하고 8월 달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 장녀 체제로 이제 아직 나이 뭐 상속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했는데 뭐 저도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 설화수의 모델이 광고 모델이 지금 로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MZ 세대를 공략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설화수는 설화수대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고 에뛰드라든지 이니스프레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 중저가 로드샵 쪽이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 일가에서는 제 생각인데 야, 이 정도면은 약간의 쇄신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다. 그런 것도 좀 없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이번에 주가가 가끔씩 튀어 올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카지노 면세점 오늘 다 강세였습니다. 롯데관광개발, GK의 호텔신라 이번 뭐 단체 관광 이슈도 있지만 2분기 실적 자체가 이미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일단 2분기 실적이 파라다이스가 지금 발표가 났는데 네. 순이익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580억대 지금 이익이 나왔고요. 작년에 200억대 적자였었는데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역대급으로 좀 나온 거고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데다가 이 파라다이스만 그런 게 아니라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지난번에 리포트에도 언급이 됐었고 기사로도 좀 나왔었는데 7월달에 그 카지노 부분에서 네. 회사 세우고 처음으로 이제 BEP를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특히 이제 요커들 단체 관광 들어온다 하면서 제주도 쪽 다시 또 항공편 늘어나게 되면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입액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맞물려 가지고 오늘 롯데관광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많이 빠졌었고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오늘 상한가까지 아까 네. 터치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이연기 님이 화장품 주식 75, 85%씩 폭락한 주식이 대부분인데 상한가 같네요. 내일이 두렵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전 현재 상황에서 저도 좀 오늘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그건데 지금 시장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쏠림 현상이 강하고 어떤 재료나 이벤트가 터지게 되면은 일단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많이 촉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3조 원짜리 호텔 신라 같은 것도 뭐 갑자기 10몇 프로 올라가지고 저도 사실 이걸 오늘 파는 게 맞아 내일 파는 게 맞아를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약간 뽀모 현상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내일도 일단은 지금에서 갑자기 급락한다기보다는 네. 한 번 정도는 더 고개를 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약간 장기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요거는 하 대표님께도 좀 여쭙고 싶어요. 같은 생각이신지. 근데 장기적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포부 현상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는지도 중요한데 일단 대부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약간은 의미 있는 저점은 좀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오늘 10%, 15% 오르니까 내일도 오를까 일단 기대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몇 년 만에 요만큼 올랐는데 다시 원위치 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위치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이게 왜 어쨌든 간에 재개를 한 거고 아까 롯데 이야기인데 롯데는 사실 지금 보면 원래가 휴가 탄력성이 다른 것보다 좋은 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롯데 관광개발이 거의 공매도 상위 종목이에요. 공매도 상당히 상위 종목이고 롯데관광개발은 여행도 하지만 크루즈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근데 네.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도 국제 유경선을 중국 쪽이죠. 중국항으로 연다고 해요. 그거 하나도 있습니다. 크루즈선도 있습니다. 크루즈가 있고 또 하나가 롯데가 원래 그 많은 빚도 없는 상태에서 카지노에 올인한 이유가 네. 사실은 제주도 드림시티인데 네. 제주도 노영동 가게 되면 공항 딱 내려가지고 30분 만에 딱 가죠.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한국 건물인가 생각이 안 들 겁니다. 로고는 하얗테가 박혀 있는데 예. 딱 밖에서 보면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드림타워가 롯데가 원래 들어갈 때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운 건데 그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제주시하고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안 넣어주려고 그랬거든요. 카지노를.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됐으면 롯데 관광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야 영종도 내리자마자 바로 가니까 뭐 바로 실적이 빨리빨리 또 찍히겠지만 롯데 네. 관광개발도 만약에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빡빡빡 들어간다면 충분히 탄력성은 좀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에 중국인들 제주도로 엄청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관광객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본토로는 많이 안 들어오지만 이 얘기 지난번에도 다룬 것 같은데 네. 항공주도 오늘 강세던데 항공주는 단체 관광하고 사실 크게 관련은 없는 거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 항공을 이용하지는 않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 국적기를 이용해서 넘어오시는 게 조금 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 취향이 되는 항공사들
그러니까 특히 제주도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LCC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들어갔다가 이제 중국인 싣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돌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오늘은 뭐 그런 이슈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항공주까지만 이렇게 지경을 넓힐 정도가 됐었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오시는 분들 그 저기 부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객실이 아니죠. 저기 항공 네. 좌석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어. 뭐 여기서 우리나라가 더 증편을 해가지고 중국인을 더 실어 온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뭐 크게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지 이슈가 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이건 번외긴 한데 오늘 항공주에도 좀 이슈가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서 지금 티웨이의 화물 사업을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경쟁 당국이 화물 사업의 독과점 때문에 대한항공한테 합병 승인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티웨이 너네 좀 화물 사업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사님? 일단 그 티웨이 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인데 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 자회사에 진에어가 있기 때문에 진에어하고 경쟁을 견져가지고 서로 이제 그 순위를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쪽을 좀 밀어줬을 가능성이 있고 티웨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좋죠. 근데 이제 이 대한항공이 지금 이렇게 합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한항공 자체로만 놓고 보면 합병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그까지 편입을 해가지고 유일한 국적기라고 하는 그 평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무적인 여건이라든지 항공사 자체가 이렇게 확장성을 가진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짜가 돼 있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산업은행에서 출자한 자금을 갖다가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뺀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리스크,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입지가 되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네. 대한항공에서 합병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도 플러스 효과지만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최대 수혜는 아시아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항공이 일본하고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노선이 제일 많았었던 항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쪽에서는 경영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리오프닝 쪽에서 항공기가 또 많이 이렇게 항공업종들이 좋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노선을 갖다 굉장히 축소를 해버렸어요. 네. 지금 운항이 안 되는 노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오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 유커들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숫자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사실 비자 발급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게 열리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시장이 또 커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려가지고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에도 영향이 없진 않군요. 이 단체 관광 하나 허용한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콘텐츠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막 콘텐츠리 중앙,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 그렇죠. OTT, 중국 OTT에 한국 콘텐츠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받을 수 있는 섹터가 오늘 보시다시피 면색, 가시덤, 화장품이 이제 1순위로 먼저 치고 가는 거고 네. 수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긴 있는데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 한국만 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유국 한 70개국을 했는데 네. 이게 유일하게 이제 의도적으로 막아놨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봉인 해제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한한령 해제까지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확장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엔터, 그다음에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판호 네. 개방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 탄력선은 좀 매렸습니다만 이 대부분이 소비주들이 대부분 중국 관련주가 있다 보니까 예. 뭐 거기까지는 아직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반응은 않았는데 뭐 제이 콘텐츠는 사실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2분기 실적이 흑자전 했었고 예. 기타 콘텐츠 관련주들은 혹시나 이제는 또 이쪽도 아닐까 그런 기대감으로 잠깐 머리를 내밀었다. 저는 그 정도로 봤습니다. 네. 갑자기 이것저것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리오프닝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어디가 맞다고 보세요, 차장님? 일단은 뭐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관련 테마 섹터 같은 경우에 워낙 뻔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예. 그 종목 자체도 명확한지라 시장에서 대응하시는 건 어려움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더 꽈봐서 생각을 해봤어요. 좀 개별 종목으로 중국 어린이들이 그렇게 열광한다는 캐치티니핑의 쌈지엔터 정도? 쌈젠터. 예, 그 정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지금 온라인 신라 면세점에는 들어가 있어요.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오프라인 면세점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중국인들의 전반적인 이제 입국과 그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신라 면세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라 면세점 입장에서는 이 쌈지엔터에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안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내주게 됐을 경우에 주가는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티니핑 이런 걸 좋아해요? 뭐 열광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애들이 애들이 중국 아이들이 그 중국 OTT 어린이 프로에서 어린이 그 카테고리에서는 1위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손주들 그렇죠. 줘야겠다 이렇게 하실 예,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사님은요? 저는 그냥 뭘 해줄까 생각해 보면은 심플하게 그 면세점 같은 데 가면은 네.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거는 일단 화장품일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라 그러면 홈케어 그 의료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정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 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뭐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바르는 것들 파는 거 있어요. 제품이요. 네. 그게 있으면은 그런 것 쪽으로 해서 기능성 제품들 좀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돼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뭐 파라다이스 1번으로 봐야 된다. 뭐 롯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하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네.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요? 네. 왜냐하면 돈을 패키징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실제적으로 개별 여행 와도 물론 아주 지역적인 그게 되는데 광화문 돌고 명동 투어하는 그 일정은 조금 예전보다 덜합니다. 거의 이분들 가는 데가 거의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 현대백화점도 지금 보기 면세점 라인업 자체를 계속 판교나 이쪽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 호텔신라 면세점하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는 중대형주가 그래도 기관의 콜까지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리오프닝이 빛이 났다라고 한다면 빛을 잃은 업종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AI 관련주들인데요. 뭐 솔트룩스, 이 코난 테크놀로지, 심지어 뭐 의료 AI 삼형제까지 모두 하락세였거든요. 하 대표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지금 AI 쪽에? 아니, 주가가 오르다 보면 네. 잠깐 내릴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갑자기 많이 오르다 보면 질 수도 있겠죠. 밤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엔비디아가 8월 24일 날 2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시장에서는 지난 5월 달처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어느 주가가 점핑을 하면서 그 트리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잠깐 드는 거거든요. 네. 엔비디아라든 AI에 들어오는 호재성 재료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하루에 10개 이상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H100 GPU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마침 또 엔비디아는 이 슈퍼칩인데 GH200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IB들은 갑자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버블 얘기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해가지고. 버블은 원래 나오는 겁니다. 항상 신고가에는 버블이 공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세장 같은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한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관련해서 뭐 국내 AI 소프트웨어를 좀 움직였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AI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뭐 그냥 갑자기 좀 많이 쏠리다 보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숨고르기와 차익 매물이 있고 또 시장이 참 아이러니하게 좀 쉬었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갈 만하면 갑자기 다른 섹터가 턱 튀어버리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되는 거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약간의 숨고르기. 근데 제일 고민은 뭐냐하면 이 숨고르기인데 개별주의 변동성이 두 자릿수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투자가분들은
근데 숨고르기 치고는 한 사나를 안 봤더니 한 15% 20% 빠져버리면 네. 다음에 원복을 가려 그러면 상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투자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이라는 그 마약에 빠지면 안 된다 봅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맞는데 주가가 계속 상승하지 말고 조금씩 늘어지면 네.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너무 늘어진다 싶으면 포지션을 조금만 줄여놓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간밤에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뭐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뭐 당연히 버블에 대한 네. 논란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AI 관련주들도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AI 버블 이슈가 좀 오래 갈 이슈라고 보시는지, 지금 이게 문제가 악재가 된 부분이요. 일단은 8월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네. 요거를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이 AI 컨셉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비트코인 버블이라든지 거기는 진짜 기대감으로 버블하게 가는 거였다라고 하지만 이 AI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계속 어떤 수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서서 또 우리 저기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하루가 멀다고 기사가 양산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디지타임스 기사 같은 경우에 엠코에서 COWS 월캐파를 뭐 내년에 2배 정도 늘리겠다. 이 중에 엔비디아 향이 80%다.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태동하는 단계에서 버블이다라고 우리가 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8월 23일 엔비디아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네. 뭐 AI 관련된 반도체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진짜 뭐 마진도 안 나오는 거였고 네. 팔리지도 않은 거였고 이래버리면 말이 달라지겠죠. 어.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최근에 나오는 일련의 기사 플로우들을 봤을 때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결론적으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올랐던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일 뿐이지 이게 이제 반도체 끝 하락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빅테크 AI와 관련된 빅테크들이 조정을 받은 걸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조정폭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안 가고 이러면은 좀 이쯤에서 좀 다른 걸로 주도주 쪽으로 좀 바꿔봐야 되나? 뭐 바이오나 이런 걸 지금 잘 나가니까 좀 갈아타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이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지금 시장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외가 되면은 왠지 모르게 나만 소외되는 느낌, 불안감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주식이 리오프닝 쪽으로 쏠리니까 네. 딱 오전에 바이오 잘 견디다가 갑자기 확 밀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반도체 쪽은 확 밀려버리고 2차 전지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 보면 수급 쏠림이 오후 끝날 때가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이 쏠려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은 좀 시장의 어떤 심리 상태가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갖기는 좀 불안하고 뭔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또 뭐 자꾸 버블 얘기를 하니까 확 꺼지면서 내가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좀 있고.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제 보면은 버블이라고 하는 건 아까 하 대표님 말씀 잘해주신 건데 상승을 할 때는 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 항상 버블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버블이 말 그대로 버블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버블을 넘어서 가지고 성장으로 갈 거냐는 전체 산업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아는데 대충 판단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AI는 이거는 하나의 산업 트렌드로서 자리를 이미 잡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조정 과정으로 보는데 단 우리나라의 그 AI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크게 일어나는 데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조정폭이라든지 어떤 그 등락의 어떤 강도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 알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그냥 또 어떤 분위기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투자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똑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투자하지 마시고 네.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성을 해가지고 각 섹터별로 투자를 해가시는 게 안전하게 시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해라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나와서 경계감이 가득했는데 지금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제 나왔던 이 국제유가 이슈 그리고 뭐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이 지금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 대표님. 네, 유가는 사실 최근 한 6주 연속 상승을 보였었고요. 지금 네. WTI 기준으로 배럴당 이제 80달러에서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84달러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설상가상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CPI 구성 항목에 가솔린이 있죠. 네. 근데 이건 원래 통상적으로 7, 8월 달에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좀 오릅니다. 근데 시점이 좀 안 좋은 게 그는 7, 8월인데 이게 8, 9, 10월로 가게 되면 또 이제 가을 겨울철이 북반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유가도 올랐는데 뭐 아주 일시적인 이슈라 하더라도 천연가스까지 조금 꿈틀대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적으로 또 오늘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될 상황인데 사실 또 헤드라인 CPI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올라가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시 8월 지표가 내려가는 그림으로 세팅돼 있는 세팅이란 말은 그렇고 기대가 그렇게 모여 있는데 네. 그런 거와 좀 맞물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뭐 사실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데 유가는 한 건 말 나왔으니까 한번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네. 제가 바라볼 때 배럴당 85달러까지는 제가 넥라인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 이유가 공급적인 이야기잖아요. 수요는 네. 아니거든요. 공급적인 요인인데 공급적인 요인이든 어쨌든 간에 트레이더들이 상방으로 베팅을 해버리면 그게 어느 정도 마디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헤드라인 CPI 3%보다 코 CPI 유가를 뺀 4.8%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85라는 단어를 넘어서게 되면은 약간 부담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 눌러줄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 이럴라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같으면은 우리 전략 부축료 확 풀어줄게. 예. 아니 그런데 전략 부축료가 생각보다 뚜껑 열어보니까 쌓아둔 게 없네. 네. 근데 지금 그런 다시 상황이고. 또 사고 있죠, 다시. 그렇죠. 예, 그래서 못 풀고. 생각보다 유가가 조금은 간접적으로 아까 봤던 기술주들한테도 부담을 좀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유가가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 지금 뭐 감산하고 있는 게 훨씬 또 폭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승 원인은 사우디, 러시아 자발적 감산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더 못 올릴 거라고 봤던 이유가 그 은행들의 신용 리스크 이슈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가도 그렇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은 금리를 못 올린다고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9월에? 올릴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네. 또 올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CPI 같은 경우에가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매달 네. 떨어졌던 게 지금 어쩌면은 이번 달부터 그게 이제 턴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뭐 지난달에 3.6 났던 게 지금 이번 달 컨센이 3.3 나온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번에 3.3 나오고 근데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유가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최고 레벨이에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라인 자체를 올라타 버렸다라는 거. 그거는 지금 저항대를 돌파가 나오고 지금 더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유가가 지금 이 상태일 경우 과연 계속 CPI가 네. 내려갈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요소가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85 배럴당 85달러 요 선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온다 그러면 투자는 그러면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십니까? 저는 우선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감산은 그동안 사우디도 계속 해왔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도 뭐 말로는 감산을 계속 해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유가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비축류 지금 재고가 역대급으로 지금 작은 상태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당장 채워넣겠다고 지금 하니까 수급으로 봤을 때 일단 매수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트레이더들이 전략적으로 상방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그거 걱정하는 게 넌센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여건이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중국은 디플레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유가는 상방은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것 같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관련해 가지고 방금 원 차장님 말씀하신 그 CPI 자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지금 뭐 3.3 얘기하고 있고 다음 달 뭐 그 다음 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 특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그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를 더 중요시한다고 그랬었고요. 예. 코어 CPI의 그 상단은 22년 10월 달에 6.6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고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올 10월 달 CPI 그 코어 CPI가 발표할 때, 그러니까 11월이죠. 그때까지는 코어가 그게 튀지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4.8입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될 7월짜리.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예. 지표 자체가 물론 예상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3.3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중립적으로 일단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게 될 경우에는 어딘가는 한 군데 부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과거를 돌이켜 보면 S&P나 그 피치보다는 무디스가 움직이게 되면은 뭔가 좀 불안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은행이긴 한데 그 동시에 경고를 줬던 게 미국 상업은행에 대한 이제 신용등급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건 하나의 경고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쉽게 여기고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당장 미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제 1순위가 영국으로 보이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유로존 쪽도 지금 불안불안하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게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보다도 지금 사실 궁금한 건 유가가 더 갈까 안 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간다, 여기가 끝이다. 이사님 생각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 생각은 간다 해도 네. $90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에너지 관련 쪽에 뭐 투자를 해본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저는 일단 에너지 관련된 쪽은 투자 잘 안 합니다. 일단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예. 이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꼭 베팅을 하고 나면 거꾸로 가는 이벤트들이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살짝 고민했었던 거는 S-오일은 이번에 밑에서 고민을 했었어요. 올라올 때.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하는 게 맞을지 지금 정제 마진을 놓고 보면은 S-오일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연말 배당 수익을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된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하 대표님도 혹시 생각 같으세요? 투자 유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S-오일이나 아니면 뭐 천연가스 관련 쪽이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정유 회사들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사실 정제 마진도 봐야 되고 네. 복합 정제 마진 보통 우리가 BP를 뭐 3달러, 4달러 이야기하면 최근에 보니까 10달러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제 마진이고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나중에 매출이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려면은 경제가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국제 유가가 60달러에서 80달러 왔다고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시차도 존재하니까. 네. 근데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분명히 누가 봐도 공급적인 요인인데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향후에 시간을 두고 경기가 좀 침체를 가겠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뭐 25년도 인하했을 경우에는 경기도 회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유가가 생각보다 다시 뭐 60달러 밑으로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은 좀 빨리 올랐지만은 네. 그러면 저는 유가에 대해서 정유주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어쨌든 그럼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약간의 고공행진을 보인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송배전 인프라나 자원 개발 쪽으로 계속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당장 유가 등록 때문에 정유주 또 4848할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정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무슨 일렉트릭 이런 쪽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SCI 편입이 이제 내일 네. 결정이 나잖아요. 네. 뭐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에코프로, JYP, 하나오션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일 아침 6시 발표라는 거죠? 그 만약에 편입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일단은 이번 달 말에 이제 기계적인 이제 패시브 수급들은 뭐 유입이 되는 거는 맞고요. 네.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미리 올라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다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시 반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뭐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들어오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패시브 수급들의 타겟 종목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패시브 수급이라는 것들이 시장이 뭐 좋을 때야 뭐 계속 매수 바이콜로 계속 부르겠죠. 바이사이드로 가겠지만 시장이 조금 뭐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또 그러면 셀사이드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셀사이드로 가게 될 때에 이 MSCI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게 뻔하니까 패시브 수급이 계속 매도를 칠 거니까 예.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숏을 더 칠 수도 있고 공매도를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또 수급적으로 마냥 좋을 거라고만 생각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이 붙는다라는 거는 명암이 다 있군요. 그렇죠. 명암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미 그런 저기 수급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는 다 올라왔고 빠질 때도 안 빠졌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안 빠진 거죠. 예, 예. 어떻게 그럼 되는 겁니까? 이런 뭐 사실 어려움도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근데 여전히 보면은 공매도가 지금 한 절반 가까이 줄기는 했지만 네. 아직도 지금 많은 상태의 공매도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패시브 자금이 1조 4천억에서 많은 캐는 1조 7천억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이 MSCI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와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편입을 시킬 때까지는 수급상으로는 나쁘지 않겠죠.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의 유출입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이달 말까지를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편입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수급상으로는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게 월말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이 월중 내내 그거를 미리 선취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31일에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편입이 결정이 나면은 31일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데 네. 그럼 내일부터 그 31일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액티브가 들어오죠. 액티브 자금이.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패시브 자금은 우리가 보통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이잖아요. 네. 지수형이고 액티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 수익을 요구하는 건데 뭐 보통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리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후보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라인업이 나옵니다. 지금 이번 8월 리뷰에서는 시장에서 에코프로, JYP, 하나오션, 한미반도체는 한 70% 정도의 확률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MSCI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이나 유동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들어오겠다 그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권사에서 추정한 이 금액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지금 30조니까 여기 1조 들어오면은 몇 퍼센트고 그거는 너무 산수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발표가 됐을 경우에 저는 오히려 액티브 자금들의 유입 속도라 봅니다. 액티브는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 근데 지금 들어와 있는 에코프로에 대한 액티브 자금은 아쉽게도 아비트레이지 거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헤지 펀드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아까 뭐 쉽게 말하면 공매도 세력도 많기 때문에 약간은 예측은 안 되는데 중요하게 제가 내일부터 바라볼 거는 실제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에코프로의 볼입니다.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되지 단순하게 들어오니까 주가 올라갈 거야. 이것도 좀 위험한 발상이고 또 이미 이제 일이 있으니까 엑시즈 신호야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육중립적 힘 자체가 좋으니까 열어놓고 한번 이건 뚜껑이 열려봐야 된다.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여쭙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리오프닝이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다음 주에도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짧게 좀 여쭐게요. 원 차장님. 제약바이오는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이 지금 계속 고점을 찍고 가다 오늘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예. 유한양행이 만약에 그냥 아예 꺾여버린다 하면 제약바이오 전반의 투자 심리가 다 가라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이 지금처럼 계속 5일선 타면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 같이 괜찮은 분위기는 계속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한 양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내일은 모르겠고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바이오 섹터 비중을 일정 수준은 유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간다. 내년까지도.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대표님께서는요. 네, 제약바이오 제가 바라보는 제약바이오는 간다 안 간다의 문제보다 네. 별개의 차이입니다. 제약은 제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며 바이오 AI는 바이오 AI입니다.
예,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면서 지금 우리 국민의 그 실질 임금은 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 기름값까지 또 다시 치솟고 있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좀처럼 월급도 오르지 않고 당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연 투자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저희 경주마가 여러분의 투자를 돕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태풍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